접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주말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오늘 과정 하루에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들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 지문들만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을 하셔도 실제 시험에서는 뭐 10개 이상 맞는 데는 지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로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원포인트 수업을 계속 해오면서 요 자료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느냐, 학생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반복을 좀 계속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양도소득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죠. 그죠? 몇 페이지 안 되잖아요. 근데 수업할 내용은 되게 많아요. 수업할 내용은 많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하시기에 좀 더 편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양을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저랑 이제 우리 메가에 있는 같이 계시는 우리 이소은 쌤하고 같이 해가지고 양을 되게 많이 줄여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양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 공부할 때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되게 좀 많이 좀 줄였고, 이 안에서 뭐 많이 빠진 게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빠진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것만 열심히 하셔도 돼요. 제발 부탁이니까. 이것도 안 하면서 다른 거 하시겠다고 하지 마시고. 네. 자, 일단 오전에는 여러분들 정신 맑을 때 양도소득세부터 하고, 오후에 이제 정실줄 놓을 때 나머지 부분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양도소득세부터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과세대상 물건이 나와 있는데 우리 과세대상 물건 다 외우셨죠?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웠어요? 부부, 귀신, 주파. 그 중에서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었는데 첫 번째가 용익물권 지지전 중에서는 뭔만 과세가 된다? 지상권과 전세권만 과세된다. 지역권은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경우에 한해서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되지 않았다면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영업권하고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축권하고요. 자, 영업권하고 이축권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영업권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뭐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함께. 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라 그랬죠? 그래서 영업권은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되는 거죠? 물론 함께 팔지 않고 어떻게 팔았다면, 단독으로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아니다? 아니다. 양도소득이 아니다 이야기인 거고. 자, 이축권 문제가 나오면 뭘 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축권 문제가 나오면 이거 보라 그랬어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를 뭐 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아니다? 아니다. 양도소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축권은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이 아니에요? 양도소득이에요. 이축권은 원래가 양도소득이에요. 근데 뭐 했다면?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를 했다면, 그러니까 신고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항상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자, 이축권 문제가 나왔다. 양도소득이냐 아니냐 문제를 풀 때는 뭘 보시고? 함께. 그 다음에 영업권 문제가 나오면 영업권은 함께를 보셔야 되고, 이축권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별도로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시고, 여기서는 이축권은 함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왜냐면 이축권은 영업권하고는 달리 분리해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축권은 무조건 뭐 어떻게 판다고 나와요? 함께 양도한다고 나와요. 무조건. 대신 뒤에 가서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를 했냐 안 했느냐가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 문제에서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나왔고, 재작년 문제에서는 별도로 신고를 했다고 나왔고, 이 부분만 잘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정도쯤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제 4번부터는 양도의 개념에 대해서 쭉 넣어놨는데, 자, 양도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양도란 뭐와 관계없이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어떻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양도라고 한다. 그래서 양도란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반드시 유상 이전만 들어간다. 무상 이전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요. 무상 이전은 안 들어간다고요. 그것도 사실상 이전이다. 즉 다시 말해서 사실상 이전이다 이 말은요. 등기 등록을 따지겠다, 안 따지겠다? 안 따지겠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5번부터 보죠. 5번부터 보시면은 양도냐 아니냐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양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 경매, 공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중에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었죠? 자, 경매는 양도다 아니다? 양도다. 근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딱 하나 있었죠. 자기가 재취득했을 때. 교환은 양도야 아니에요? 양도죠. 근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그건 비과세고. 그건 비과세고. 토지의 경계를 바꾸기 위해서 교환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담보는 양도야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담보가 양도가 되는 경우.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환지처분이나 보류지 충당은 양도다 아니다? 아니죠. 근데 환지처분이 양도가 되려면 감소. 보류지가 양도가 되려면 매각. 매각. 충당이 아니라 매각. 예. 분할은 양도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할은 양도가 아니죠? 근데 분할이 양도가 되려면 감소. 그렇죠. 감소가 되면은 양도로 본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가 나왔다. 어떻게 구분하자? 채무액인지 아닌지로 구분하자. 그래서 채무액이면은 양도, 채무액이 아니면 양도가 아닌 거고. 물론 채무액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일단은 증여로 추정한다. 그 다음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뭘로 본다 그랬어요? 증여. 다만 양도로 보는 경우는 5개. 경매, 공매, 파산, 교환, 입증. 딱 5개 있거든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항상 양도냐 아니냐 문제가 나오면 단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양도냐 아니냐 물어봤어요. 근데 쭉 보니까 무슨 단어가 있어요? 포인트. 그렇죠. 위자료. 그러면 다른 단어 읽을 필요 없어요. 위자료는 무조건 뭐예요? 양도죠.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자, 부담부 증여가 딱 튀어나왔죠?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부터 확인하자? 그렇죠. 채무액인지 아닌지를 보자. 봤더니 채무액입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봐야 돼요? 그렇죠. 누군지를 봐야죠. 봤더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아니래요. 그러면 양도에 아니에요. 양도 맞죠? 그래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바꿔서 말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매도자죠. 그러면 부담부 증여에서 매도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증여자죠. 증여자. 이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자, 우리가 증여자가 있고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는 본계약이 무슨 계약입니까? 증여계약입니까? 매매계약입니까? 본계약이. 부담부 증여는 증여계약이에요. 본계약은.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누구라고 쓰느냐? 증여자, 수중자 이렇게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증여계약. 증여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계약서는 증여계약서예요. 다만 거기에 특약으로 뭘 넣는 거예요? 채무인수조건을 넣는 거예요. 채무인수조건을. 이걸 묶어서 우리는 무슨 증여라 그래요?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용어상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 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담부 증여 계약서는 없어요. 그냥 증여 계약서예요. 증여 계약서인데
거기에 특약을 넣는 거죠. 그러면은 계약서 자체는 이렇게 써야 되죠? 자, 그랬을 때 세법상 어떻게 해석하느냐? 증여된 금액 중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뭐는 채무액은 수증자가 받아서 갚아야 되니까 대가성 있는 것으로 봐서 무슨 거래로 봐요? 유상거래로 보는 거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뭘로 보는 거고? 증여로 보는 거죠. 증여로. 그러면 유상으로 보는 것은 해석상 누가? 증여자가 뭐 한 걸로 봐서? 양도한 걸로 봐서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고, 수증자는요? 취득세를 내야죠. 무슨 취득세? 유상취득세를 내야죠. 유상취득세. 여기는. 그 다음에 채무 외육 부분은 증여로 가니까 당연히 수증자가 무슨 취득세를 내고? 증여취득세를 내고, 그리고 그 자체가 이득이니까 또 무슨 세금도 내고? 증여세도 내고, 증여세도.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취득세는 무조건 다 냅니다. 취득세는요. 그죠? 다만 그게 유상취득으로 갈 거냐 증여취득으로 갈 거냐 여기가 달라질 뿐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유상취득세에 해당하게 되면은, 자, 유상취득세는 당연히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 유상취득세잖아요. 아니, 사실상 취득가격이에요.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무슨 금액이에요? 그럴 리가요. 채무액이죠. 이 채무액이 사실상 취득가액이죠. 여기에 농지가 아니라면 4% 곱해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증여취득세는 전체 시가 인정액에서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증여된 게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에 뭘 먼저 확인해요? 시가 인정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요. 왜? 두 사람 사이에 금전거래는 없었으니까. 금전거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인정액이 10억인데 예를 들어서 채무인수가 4억의 채무인수를 했다. 그러면 과세표준은요. 4억인 거고 여기는 6억인 거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몇 프로? 3.5%에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금하고 이 세금을 더해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죠. 3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내십시오? 3개월 이내 내십시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는 거죠. 그때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은 당연히 채무액입니다. 그리고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필요경비를 잡고 장특공제도 잡고 쭉 계산을 해서 세금이 나오면 그것도 역시나 몇 개월 이내 세금 내시면 돼요. 3개월 이내 내시면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 문제는 지금 양도소득세를 누가 내느냐예요.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증여자가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는 전체적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면 자, 역시 양도냐 아니냐 나와 있는데 무슨 단어의 동그라미? 그렇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경매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무슨 단어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기가 재취득했다라는 용어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기 명의로 뭐 했대요? 경락받았대요. 이게 자기가 재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양도다 아니다? 아닌 거죠. 당연히 양도로 보지 않는 거죠. 이 단어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경매만 나왔으면 양도겠지만 자기 명의로 다시 재취득했다 그랬으니까 양도가 아닌 거죠. 이건. 그 다음에 8번은 뭐의 동그라미? 담보. 일단 담보부터 동그라미. 담보가 나왔으니까 양도다 아니다? 아니지만 양도가 되는 경우가 하나 있다. 어떤 경우? 채무불이행. 그래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지를 봤더니 있더라. 있으니까 뭐 한 것으로 본다? 양도한 것으로 본다. 대물변제죠.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죠? 양도담보계약을 체결을 했다. 양도담보가 뭐예요? 양도담보가?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행위예요. 담보 목적으로. 그러면 양도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켰어요. 그러면 이전시킨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죠. 왜? 물건을 준 게 아니라 뭐만 넘겼으니까? 소유권만 넘겼으니까 양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라고요. 취득세에서 똑같은 문장이 나온다? 이 말이 있든 없든 취득이라고요. 취득세는. 왜? 뭘 받아와야 되니까? 등기를 받아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문장이 취득세에서 나오느냐 양도소득세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취득세는 양도담보라는 글자만 나와도 무조건 취득이에요. 뒤에 채무불이행자가 있든지 없든지. 그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뭐였어요? 그렇죠. 채무액이었죠. 채무액. 거기에다가 당연히 양도담보는 유상취득으로 봐야 되니까 유상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에서는 유상취득인 거예요. 하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유상거래라고 볼 수가 없다. 왜? 형식적 이전이니까. 소유권만 넘겼지 물건을 넘긴 게 아니잖아요. 소유권을 담보 목적으로 이전시키는 거죠. 근데 무슨 행위가 들어가면 채무불이행이 들어가면 그때는 물건도 넘겨줘야 돼요. 변제를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가 좀 더 심도 있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은요. 뭐의 동그라미? 환지처분. 환지처분, 보류제 충당. 그죠? 자, 환지처분 나왔습니다. 무슨 글자 확인하자? 감소자. 있다, 없다? 없다. 자, 보류제가 나왔다. 충당인지 매각인지 확인하자. 충당이더라. 양도다 아니다? 양도 아니다. 네. 그러니까 환지처분은 단순히 기존에 있던 토지를 돌려주는 행위인 거고 만약에 감소가 됐으면 감안지가 됐으니까 보상금 받고 파는 거고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은 기부하는 거고 매각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토지를 매매하는 거고 용어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은 뭐의 동그라미? 분할. 자, 분할자가 나왔습니다. 무슨 글자 확인하시라고요? 감소. 감소자 있다 없다? 없어요. 글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자, 분할은 단순히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그죠? 근데 감소가 없다면 내목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도 아니다. 당연히 양도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11번은요. 재산분할 나왔죠? 재산분할은 양도도 아니다. 당연히 양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나왔던 문장 5번하고 같이 비교하셔야 되죠? 5번은 위자료고 그 다음에 11번은 뭐고? 재산분할이고 이혼했을 때 위자료로 지급하는 행위는 양도지만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행위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이 내용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포인트가 뭘까요? 신탁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뒤에 해지가 오든 뭐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신탁 이 글자만 보이면 양도다 아니다. 양도 아닌 거죠. 맡긴 거니까. 단순하게 접근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은 뭐의 동그라미? 무효, 무효. 다 필요 없고 무효. 무효는 양도다 아니다. 당연히 양도 아닙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14번 엄청 지문 길죠? 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글자? 그래요. 신탁,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신탁은 양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문장이 나왔느냐 그걸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실무 가면은 더 복잡해지는 내용인 거고 실무는 세무서랑 싸워야 되는 내용인 거고 우리는 시험 목적상으로 배우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 정도쯤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양도 및 취득 시기로 들어갈 건데 아마 이것도 다 외우셨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유상취득일 때는 유상거래일 때는 언제가 양도 및 취득일이다? 언제?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계약상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건 이 취득세고 양도소득세는 죽었다 깨어나도 계약이라는 말 쓰시면 안 돼요. 아셨죠? 등기 접수일.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어도 등기 접수일. 절대 계약이라는 말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원칙은 대금 청산일로 한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어도 등기 접수일. 수용이 나오면 대등수 중에서 빠른 날, 장기할부가 나오면 등인사 중에서 빠른 날, 상속이 나오면 상속 개시일, 증여가 나오면 증여 받은 날, 예, 자가 건축이 나오면 건축, 사용 승인서, 사용 승인서. 예, 만약에 허가받지 않았으면 사용일, 허가받지 않았으면 사용일. 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으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환지 처분이 나오면 환지 전 토지 취득일, 증가나 감소자가 보이면 다음 날, 상태가 많이 안 좋죠 지금. 네, 다음 날. 그 다음에 민법 제245조가 나오면 점유개시일, 무효가 나오면 당초 취득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풀고 있는 문제는 양도소득세 문제라는 거예요. 취득세 문제가 아니에요. 자, 양도소득세에서 일반적인 경우는 언제로 가느냐? 당연히 대금청산일로 간다. 여기서 대금청산일이라는 것은 사실상 잔금일을 말하지 계약서상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느냐?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대금청산일 판단할 때 이 양도소득세, 요 대금의 범위에는 요 세금을 포함할까 제외할까?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한 금액을 청산하면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본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좀 이런 내용인데, 자,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대신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요 양도소득세는 대금 청산일 판단할 때, 대금 청산일을 판단할 때, 요 대금, 이 대금의 범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예. 근데 만약에 양도가액을 산정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양도가액에 뭐한다? 포함한다. 양도가액에 뭐한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 산정할 때는 뭐 해주시고 포함해 주시고, 대금 청산일 판단할 때 그 대금의 범위에는 뭐 해주시고요? 제외해 주시고요. 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가 계약을 하고 팔았습니다. 팔았을 때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를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 계약을 했고 5월 달에 중도금을 치렀고 6월 10일 날 잔금을 치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총 얼마의 거래를 했느냐? 총 10억의 거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전체. 자, 그러면은 세금은 언제까지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세금 내야 돼요? 8월 말까지 내야죠.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8월 20일 날 세금 납부를 했어요. 세금을 4천만 원을 냈는데 요 4천만 원을 누가 부담했느냐? 양수인이 부담한 거예요. 양수인이. 그러면 일단 세금 계산할 때 우리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요? 양도
가액에서 뭘 빼서? 필요 경비를 뺍니다. 그래서 뭘 구한 다음에? 양도 차익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뭘 해줘요? 장특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소득이 나오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계산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양도가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양도가액은 어떤 금액을 말해요? 양도가액은 총수익금액이에요. 총수익금액. 팔아서 받은 금액이죠? 그러면 요 양도가액에는 요 10억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당연히. 자, 문제는 10억을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팔았어요. 그러면 그 10억 받은 돈으로 얼마를 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내줬어요? 그러면 이 돈도 받은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이 돈도 뭐 해주라고요? 그렇죠. 여기에 포함시켜 주라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실제 세금 계산은 10억 4천으로 계산해야죠. 양도가액은 10억 4천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10억 받고 팔았고 그 10억으로 4천을 내야 되는데 그 4천도 네가 내줬으니까 네한테 받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억 4천으로 계산하면 4천이라는 세금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왜? 10억으로 계산을 했으니까 4천이 나온 거예요. 10억 가지고 세금 계산하니까 4천이 나온 거라고, 세금에. 그러면 4천을 또 집어넣고 계산하면 4천보다는요 높게 나오죠. 그래서 실무에서 이거 계산할 때는 10억 플러스 X라고 해서 미지수를 넣어요. 그리고 쭉 계산을 해서 어차피 미지수가 하나니까 쭉 계산을 하게 되면 마지막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단순히 계산상 말씀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것은 여기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문제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장특공제 해줘야 되죠? 장특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했을 때? 3년 이상 보유입니다. 3년. 그때 보유기간 판단할 때,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를 이야기한다? 양도일까지예요. 그러면 과거에 취득한 날이 있겠죠? 그러면 요 취득일로부터 해서 언제까지로 한다? 양도일까지로 하는데 그 양도일이 내가 10억을 받은 날일까? 아니면은 그쪽에서 4천을 내준 날일까? 이날로 가야 되느냐, 이날로 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보유기간이 이쪽으로 가면 좀 짧아질 거고 이쪽으로 가면 좀 더 길어지겠죠? 자, 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일이라는 것은 언제를 양도일이라 그래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에요. 대금을 청산한 날. 즉 다시 말해서 양수인한테 대금을 다 받은 날이에요. 그러면 그 받은 날을 이날로 볼 거냐, 세금 내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세금까지 내줘야 다 받은 걸로 볼 거냐 이 이야기라고요. 언제로 간다? 그렇죠. 이날로 간다고, 이날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대금 청산일이라는 이 글자에 이걸 양도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 양도일 판단할 때 이 대금의 범위에는 세금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유기간은 여기까지 잡으세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대금 청산일은 글자 그대로 물건값이 지불된 날이지 세금을 내주는 날은 아니다. 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은 물건이 이미 넘어간 시점이잖아요. 그럼 물건이 언제 넘어갔을까요? 당연히 이때 넘어갔지 이때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물론 양수인이 이 돈까지 내줘야 다 끝나긴 해요. 내주기로 했으니까. 근데 법률 해석상 대금 청산일의 범위에는 여기까지만 들어가지 세금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오래전에 한두 번 정도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께서 기본적인 개념은 좀 알고 계시라 그래서, 자,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있을 때 만약에 대금 청산일이 언제냐 물어볼 때 그 대금의 범위에 양도소득세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지만 양도가액 산정할 때 그 양도가액의 범위에는요 포함한다 이야기라고요. 꼭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장기할부 나왔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3개, 뭔지는 몰라도 3개 나와야 된다.
딸랑 하나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 중 어떤 날? 빠른 날이라고 해야죠. 예. 무조건 세 개 나와야 돼. 그 세 개가 뭔지 알면 더 좋고. 뭐예요? 등, 인, 사. 몰라도 되고. 예. 자, 그 다음에 3번에 건축이라고 딱 보입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언제? 사용 승인서인데 중요한 건 이거죠. 뭘 받지 않았다라고 나오면 허가받지 않았다. 요 단어가 딱 보인다. 그때는 무조건요. 승인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절대로 안 되죠. 그냥 사용일로 합니다. 이렇게 가야죠.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내용. 허가를 안 받으면 건축법상 승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날로 가는 거예요? 사용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완성되지 않은 이렇게 나옵니다. 완성토는 확정되지 않은 그러면 글자 그대로 가야 돼요. 언제? 완성된 날. 그 다음에 5번에 자 환지 처분이 딱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것은요. 그렇죠. 증가나 감소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죠. 만약에 환지 처분까지만 나왔다. 언제가 취득일? 환지 전 취득일. 환지 전 취득일이에요. 다만 무슨 글자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글자 증가나 감소자 요 글자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언제? 다음 날로 가야죠.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 왜냐하면 증가나 감소는 언제 가봐야 한다? 환지를 받아봐야 한다. 그러면 환지 받은 시점이 언제냐? 환지 처분 공고가 있고 나서 다음 날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 다음에 6번에 자 민법 제245조가 나옵니다. 점유죠? 점유는 무조건 언제? 점유개실이에요. 양도소득세니까. 양도소득세니까 점유개실인 거지. 만약에 취득세였으면요. 등길이에요. 취득세였으면 등길. 양도소득세였으니까 점유개실. 항상 기억을 할 때 그림으로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네. 점유를 시작을 하고 시효가 완료가 되고 등기를 한 다음에 팔았다. 네. 양도소득세에서는 보유기간을 알고 싶은 거니까 언제부터? 점유를 개시한 날로부터지만은 취득세는요. 세금을 내야 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등기하는 시점이 취득세 취득시기다. 그 다음에 7번에 뭐 나와 있어요? 무효. 무효면 거래가 있었던 걸로 본다? 없었던 걸로 본다? 없었던 걸로 본다. 그러니까 언제? 당초 취득일로 간다. 처음으로 돌아간다. 판결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8번 뭐 상속은 당연히 언제고? 상속개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가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 더 정리한다 그러면은 아까 2번에서 장기할부도 몇 개? 3개. 자 수용이 나와도 무조건 몇 개? 3개. 그 3개가 뭐예요? 대등수죠. 대금 청산일, 그 다음에 등기 접수일, 수용 개시일 중 어떤 날? 빠른 날. 그래서 장기할부하고 수용은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된다? 3개 나와야 된다라는 거 꼭 같이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은. 자,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로 가서 자 우리 비과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과세. 일단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비과세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파산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어디에서만 나와요? 등록면허세하고 양도소득세에서만 나와요. 등록면허세하고 양도소득세에서만 파산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있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은 양도다 아니다. 양도는 맞다. 대신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는 안 한다. 이 내용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과세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봤으니까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양도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보면요. 양도에는 해당한다고 하셔야 돼요. 정리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농지를 교환했을 때 비과세가 되려면은 전제 조건 어느 쪽? 큰 편에
얼마? 4분의 1 뭐가 돼야 돼요? 이하가 돼야죠. 큰 편의 4분의 1 이하. 자,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요 세 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4분의 1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의하셔야 될 게, 혹시 모르니까 요거까지 꼭 동그라미 치고 들어가시라고요. 뭘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액. 만약의 경우에 면적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면적 기준이 아니라 무슨 기준이다? 가액 기준이에요. 면적이 큰 쪽에 4분의 1 이하면 비과세다. 그러면 틀린 문장. 가액이 큰 편에 4분의 1 이하가 돼야 돼요. 가액이 큰 편에. 그리고 그 교환의 사유가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을 했다 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전제 조건, 몇 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된다?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 교환 문제는 이게 끝이에요. 이 지문 하나로.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는 1세대 1주택인데, 자, 3번은 뭐 엄청 지금 길게 지금 써놨죠? 네. 자, 우리가 세대 기준인데, 자, 1세대가 되려면은 전제 조건은요.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있어야지만은 1세대가 된다. 그리고 몇 가지 좀 정리를 하자면,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법률상 이혼을 했으면은 배우자다 아니다? 아닙니다. 근데 법률상 이혼을 했지만 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뭐한다? 포함합니다.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해요. 즉 다시 말해서 같은 세대로 보겠다 이야기예요. 독립세대로 안 보고 같은 세대로 보겠다. 네. 그 다음에 자, 취약, 질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 일시 퇴거한 사람도 당연히 뭐하고? 포함해서. 여기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사업상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세대 판단할 때는 상관없어요. 세대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세대 판단할 때 같은 세대로 많이 넣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정부 입장에서. 같은 세대로 많이 집어넣는 게 좋은 일이죠. 왜? 이 사람이 집이 한 채, 이 사람이 집이 한 채인데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각자 1세대 1주택이 되니까 두 채 다 뭐 해줘야 돼요? 비과세 해줘야 되는데 같은 세대로 넣어버리면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1세대 2주택이 되니까 비과세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요. 같은 세대로 싸그리 집어넣으려고 니들이 뭔 짓으로 해서 떨어져 살더라도 그냥 다 집어넣겠다. 그게 무슨 사유여도? 사업상 사유여도요. 대신 우리가 그 보유기간 특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나 군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은 2년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 이상 거주만 하면은 뭐 해주겠습니다? 비과세 주겠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비과세를 해줄 거냐 말 거냐의 범위에 특례 조건을 많이 넣는 게 좋아요? 안 넣는 게 좋아요? 안 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거기서는 사업상이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여기 오해할 필요 없어요. 어지간하면은 그냥요. 일시적으로 퇴거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근무상이든 사업상이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다 같은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자, 요렇게 문장이 나와요. 같은 날에 동시에 양도했다. 같은 날에. 그러면 양도 순서는 어떻게 정한다? 납세자가, 누가? 납세자가 뭐한 순서대로 간다? 선택한 순서대로 갑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네가 팔았잖아. 그러니까 순서는 네가 정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자, 다가구 주택이 나옵니다.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각각으로 본다? 각각으로 봅니다.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보는 게 원칙이에요? 각각으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요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요. 단독주택으로 보죠. 단독주택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매매 단위라는 말만 없었다. 그러면은 2번이 맞아요. 각각이. 근데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하나의 매매 단위, 요 단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요, 전체를 하나로 보겠다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아니라 무슨 주택으로 보겠다? 단독주택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죠. 그 다음에 자 6번. 6번부터는 이제 우리 특례 문제인데 여러분들 뭐 특례도 다 외우셨을 거예요. 자, 일시적 2주택이라고 딱 튀어나와요. 그럼 단서조항 3개. 1년, 3년, 종전. 항상 기억하셔야 되죠? 몇 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을 해야 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을 해야 되고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3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무슨 주택을? 종전주택을 1년, 3년, 종전. 그 다음에 7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이 나온다. 무슨 주택을 팔아야 1주택으로 본다? 일반 주택을 팔아야 1주택으로 본다. 참고로 여기서 단서조항을 하나 좀 넣는다면 여기서 요 일반 주택 있잖아요. 요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집은 있는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 요 일반 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상속이 됐을 때 요 주택을 받을 때 이 집은 이미 있었어야 돼요, 없었어야 돼요?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일반 주택이 있는 사람이 무엇을 받아서? 상속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몇 주택이 됐다면? 2주택이 됐다면 그래야 억울한 경우가 되죠. 그러면 무슨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볼 테니까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볼 테니 일반 주택을 팔면 2주택으로 안 보고 몇 주택으로 봐주겠습니다. 1주택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속주택을 팔면 2주택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자 무슨 단어? 그렇죠. 동고봉양 나옵니다. 자 동고봉양 나왔으니까 10년 그 다음에 60세. 동고봉양 나오면 무조건 10년이에요. 그 다음에 몇 세? 60세. 자 9번은요. 혼인 나왔습니다. 혼인 나왔으니까 무조건 몇 년? 10년. 그래서 동고봉양하고 혼인은 무조건 몇 년? 10년으로 잡아주시면 되죠. 10년으로. 자, 그 다음에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 딱 튀어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무슨 주택 파십시오? 일반 주택을 파십시오. 이 집을 파십시오 이야기죠. 요게 일반 주택이니까. 그래서 무슨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어디에 있는 집을 취득을 했다? 수도권 밖에 있는 집을 취득을 했다. 그래서 몇 주택이 됐다면? 2주택이 됐다면 수도권 밖에 있는 집은 없는 걸로 쳐드릴 테니까 그냥 일반 주택 파세요. 그러면 몇 주택으로 봐줄 테니까 1주택으로 봐드릴게요. 지금 그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상속주택이 보이거나 농어촌 주택이 보이거나 문화재 주택이 보이거나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이 보였다. 무조건 무슨 주택 팔아라? 일반 주택 팔아라. 그래야 1주택으로 봐준다. 단 그 부득이한 사유가 뭐가 됐다라고 단서가 붙으면 해소. 그때부터는 일시적 2주택이 돼요. 그러니까 몇 년? 3년 이내 파셔야죠. 3년 이내.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가 됐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몇 년? 3년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자, 귀농주택하고 일반주택이 보입니다. 그러면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때도 무슨 주택 파시라고요? 일반 주택을 파셔야죠. 일반 주택을. 그래야 몇 주택이 돼요? 1주택이 되는 거예요. 1주택이. 다만 그게 귀농이라고 단서가 붙는 순간 몇 년 이내 파셔야 돼요? 5년 이내 파셔야죠. 5년 이내. 귀농이 붙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농어촌 주택이 있고 근데 농어촌 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농어촌 주택이 무슨 주택인지는 아시죠? 읍이나 면 단위에 있는 주택을 무슨 주택이라 그래요? 농어촌 주택이라 그래요. 읍이나 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택 중에 상속을 받았거나 상속으로 인해서 읍면지역에 있거나 또는요 이농을 통해서 읍면지역에 있거나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귀농을 통해서 읍면지역에 있거나 요것만 농어촌 주택이라 그래요. 이것만. 그러면 이 집 외에 다른 집이 하나 더 있다. 이래서 몇 주택이 있다면 2주택이 됐다면 다른 집이 하나 더 있어서 2주택이 됐다면 무슨 주택을 팔면은 1주택으로 봐주겠습니다. 그렇죠. 이 집을 팔면은 1주택으로 봐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이 집을 먼저 팔아도 몇 주택으로 봐주겠습니다. 1주택으로 봐주겠습니다. 지금 이야기예요. 이 집을 먼저 팔면. 아셨죠? 그러니까 이 집들은 없는 것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라고요. 근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다? 그래요. 나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어요.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다? 그렇죠. 나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고요.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다? 여기서 살고 있는 거죠. 귀농이라는 말이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 아니에요. 나는 원래 살고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부모님 집을 나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나는 여기서 살고 있다고요. 이농이라는 말은 내가 시골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시골에 있는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지역에 있는 집들이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집이 안 팔린다라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집이 생기는 순간부터 나는 일시적 2주택이 돼서 이 집이 생긴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잖아. 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그죠? 근데 이 집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3년의 제한 조건을 안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3년의 제한 조건을 안 주고 그냥 뭐 해주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새로운 집이 하나 지금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 이 집을 팔아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죠? 그리고 나중에 이 집을 팔 때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안 팔리니까 계속 지금 몇 주택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 집을 팔려고 봤더니 이 집이 걸려서 비과세를 못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 한다 그랬어요? 그래요. 이거 불질러 버린다 그랬어요. 건물을 다 소실을 시켜요. 그래서 그 짓거리 좀 하지 마세요. 불 좀 지르지 마세요. 이거 뭐 해드릴 테니까 없는 걸로 쳐드릴 테니까 그냥 무시하고 당신이 살고 있는 집 팔면 1주택으로 봐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 팔면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이 집 팔면 여러분들 어디로 가요? 네? 그래요. 설마 여기로 가겠냐고요. 안 가잖아요. 새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샀어요. 그러면 또 몇 주택이 돼요? 2주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이걸 팔았어요. 1주택 혜택 줄까 안 줄까? 줘요. 무한 반복이에요. 이건. 그래서 시골에 있는 집은 상속받는 게 상책이에요. 시골에 있는 집은. 증여받는 순간부터는 이 혜택을 못 받아요. 증여받는 순간부터. 그래서 저도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뭐 원래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저는 까놓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골에 있는 집이 이제 한 채가 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이 한 채가 있었으니까 그 집 어차피 저희들은 이제 형제가 좀 있어서 항상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받아갈 거 없다. 아빠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은 뭐 그래봤자 집 한 채, 논 한 2개 끝. 그건 너희 제일 큰형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저도 안 가져갈게요. 예.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적은 땅이어도 내 땅이 없으니까 뭔가 좀 아쉬워요. 그냥 뭐 단 한 평이라도 내 이름의 땅이 있으면 나 죽어서 여기서 묻혀도 되겠는데? 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되기 전에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이게 사람이 욕심이 진짜 끝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야 우리들이 예예 하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죄송스럽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또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번 명절 때 오시면 형제들 다 오면 앉혀놓고 확답을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예. 그게 제일 나중에 우리도 그래야 포기하기 더 편하니까. 그래서 다 확답 받았어요. 싹 앉혀놓고 네 포기해, 너도 포기해, 너도 포기해. 다 받고 전부 다 너희 형 거.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형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뭐 이 재산 가지고 있어봤자 그게 없으니까 어차피 본인이 받을 거니까 이걸 이전을 할까요 말까요 그러더라고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 무조건 상속으로 가는 게 편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으로 집 받아놨거든요. 시골집을. 네. 그러니까 큰형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집이 있어도 그 집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도요. 그 집 다 1주택이에요 계속. 시골에 있는 집 지금 열심히 그 군에서 나오는 보조금 받아가지고 공사하고 있고, 세멘트 깔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놀고 있어요 지금 집에서.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상속 받으시고, 만약에 시골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서 사셔야 돼요. 사시고 몇 년을 사셔야 되느냐면 5년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집은 이곳에서 5년 이상 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넘어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 집은 영원히 없는 걸로 쳐줘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건 그냥 시험하고 관계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매번 여러 번 다 가능합니다. 근데 얘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살잖아요. 근데 이 집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면 안 사는 집이죠? 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처음 한 번만 해줘요. 처음 한 번만.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살다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때 있는 집만 해줘요. 그때 있는 집만. 그것도 시골에 내려갔으니 포기해. 그래서 몇 년 이내 팔으라고요. 5년 이내 팔았을 때만 이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귀농주택이 나오는 거예요. 단소조항이 하나 더 붙으니까. 이런 집들은 안 나와요, 시험제.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 정도쯤만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부득이한 사유가 나온다. 무조건 몇 년? 3년. 귀농이 나왔다. 몇 년? 5년. 무조건 무슨 주택을 팔아야 되고? 일반 주택을 파셔야 돼요. 일반 주택을. 자, 그 다음에 요 내용 꼭 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개정된 내용인데, 자, 우리가 보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그래요. 취득일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예요. 보유 기간은. 근데 딱 하나.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했죠. 그때부터는 취득일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로 가야 돼요. 요 단소조항이 붙으면.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자산을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 자산을 파는데 이 당시에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죠? 몇 년 이상 보유만 하면. 그건 장특공제고. 비과세 2년. 비과세는 2년이에요. 그때 2년은 이렇게 2년이라고요. 요게 몇 년 이상 보유를 하면, 2년 이상 보유를 하면 얘가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고가주택은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게 이때 상가였단 말이에요. 상가인데 중간에 뭘로 바꿨느냐? 주택으로 바꿔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양도 시점에 뭐예요? 주택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갔었다고요. 그러니까 비과세 여부 판단할 때는 이 시점에 주택이냐 아니냐만 따졌어요. 옛날에는. 이 시점에 주택이기만 하면 되고, 그게 몇 주택이기만 하면? 1주택이기만 하면 중간에 주택이 아닌 기간이 있었어도 상관없이 언제부터 잡아줬었다고요? 취득일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2년 이상 보유만 했으면 비과세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상가나 창고로 가지고 있다가 팔 때쯤 돼서 뭐예요? 주택으로 개조한 다음에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상으로는 창고로 돼 있는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인정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우리는 무슨 용도로 판단해 주니까 사실상 다 그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작년에 개정을 시킨 게 이거죠. 만약에 주택이 아닌 건물을 뭘로 바꿨다면, 주택으로 바꿨다면 취득일로부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잡아주겠다고. 여기서부터 보유기간을. 이건 안 잡아주겠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날로부터라고 하시면 안 돼요. 취득일로부터 이날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언제부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간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죠. 당초 취득일로부터 이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작년 말에 지금 개정이 된 거라서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유기간 계산할 때 재건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유기간 계산할 때 무슨 단어가 나와요? 재건축한 기간이 나옵니다. 재건축이라고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요 공사기간을 넣어줄 거냐 말 거냐예요. 요 공사기간이. 네. 그때 재건축 사유면 공사기간 넣어주셔야 돼요. 넣는 게 원칙이에요. 포함한다가 원칙입니다. 근데 그 재건축 사유가 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요 사유로 인해서 뭐가 됐다? 재건축이 됐다. 그때는 안 들어갑니다. 소실, 노후, 무너짐. 즉 법률상 재건축이 된 거예요? 그냥 임의로 재건축한 거예요? 임의로 재건축한 거예요. 임의로. 그래서 자산을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재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재건축한 걸 나중에 완공을 시킨 다음에 이걸 팔았습니다. 문제는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뭘로 보유한 기간?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보유해야 돼요. 그러면 재건축 전에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들어가요. 완공 후에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여기도 들어가요. 문제는 재건축 기간, 즉 공사 기간 중에는 건물이 있냐고요? 없다고요. 여기를 넣어줄 거냐 말 거냐 문제인데, 요 재건축 사유가 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됐다. 내가 원해서 한 거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넣어주라고요. 대부분의 재건축은 정비사업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냥 우리 집이 낡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꼴 보기 싫어서 허물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실, 노후 이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임의로 한 거죠? 임의로 한 거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될 기간은 들어가지만 건물이 없는 기간은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재건축만 나왔다. 그러면은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인데 그 재건축 사유가 뭐라면 소실, 무너짐, 노후라면은 그때는 제외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유기간 특례 문제에서 건설임대주택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특례 거주 몇 년? 5년. 건설임대주택 나오면은 무조건 거주 5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출국 나왔다. 그러면은 몇 년? 2년 이내 양도. 출국 나오면은 무조건 2년 이내 양도. 물론 전제 조건은 출국 당시 몇 주택이어야 돼요? 1주택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시나 군으로 이사를 갔다. 몇 년? 1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 요 세 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건설임대주택 나온다. 거주 몇 년? 5년. 거주 5년. 출국 나왔다. 몇 년 이내 양도? 2년 이내 양도. 다른 시나 군으로 이사를 갔다. 1년 이상 거주. 그러면 2년 보유하지 않더라도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 이때 여기에는 사업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여기서는 근무상만. 사업상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부득이하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부득이하게. 무슨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야 돼요.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나 군으로 이사를 갔다. 그때는 무조건 1년 이상 거주한 사실만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습니다. 몇 년 거주하지 않더라도, 몇 년 보유하지 않더라도
2년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가주택이 나와 있는데, 자, 고가주택부터는 잠시 쉬었다 갈게요.